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방대한 운동생략 자료들, 와, 이걸 바탕으로 오늘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특히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마 지금쯤 수많은 전문 용어들이랑 그 복잡한 그래프들 속에서 약간 길을 잃은 기분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특히 생리학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니까 더 막막하게 느껴지기 쉽거든요. 맞아요. 그냥 막 외우기만 하면 금방 지치고 또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전력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딱 하나의 움직임. 우리가 헬스장에서 스쿼트 하나를 딱 들어올리는 바로 그 순간에만 집중해보는 거예요. 아, 좋은데요. 그 찰나의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과연 어떤 거대한 드라마가 펼쳐질까? 뇌의 명령부터 세포의 비명, 그리고 근육의 성장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주 좋은 접근법이네요. 하나의 움직임을 축으로 삼으면 흩어져 있던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작동하는지 훨씬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네,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우리 몸의 뭐랄까 기본 설정값인 항상성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항장성. 자료를 보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나 혈압 같은 내부 환경을 늘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 안정적인 상태를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시스템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우리 몸은 그야말로 안정을 추구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청취자분께서 스쿼트를 하기 위해 바벨을 드는 순간 이 평화로운 상태는 완전히 깨져버려요. 아! 근육은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요구하고 체온은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산화탄소는 쌓이죠. 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겁니다. 와, 평온한 마을에 갑자기 괴물이 나타난 격이네요. 그럼 우리 몸은 이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당연하죠. 여기서 자료에 나온 수용기, 통합기, 효과기, 이 삼총사가 즉시 출동해요. 아, 삼총사. 먼저 몸 곳곳에 있는 수용기들이 혈압이 변했네? 체온이 오르는데? 같은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요. 그리고 뇌의 통합기, 즉 중앙관제센터로 보고를 올리죠. 네네. 그럼 이 통합기가 정보를 종합해서 오케이, 지금 상황은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땀을 내보내야 해결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명령을 실제로 수행하는 게 바로 효과기로군요. 심장 근육이나 피부의 땀샘 같은 기관들이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운동 시작하자마자 숨이 차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게 바로 이 삼총사가 우리 몸의 균형을 되찾으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였군요. 정확합니다. 그건 우리 몸이 고장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깨어진 항상성을 회복하기 위해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인 셈이죠. 이걸 이해하는 게 운동 생리학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몸 전체의 비상 대응 시스템을 봤으니까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선, 우리 근육 세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기관이 되잖아요. 이 세포 수준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스쿼트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 가지 주요 조직이 정말 완벽한 협업을 펼쳐요. 네 가지나요? 네, 당연히 근육 조직이 수축하면서 직접 힘을 내고요. 그리고 뇌에서부터 내려온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 조직이 이 모든 움직임을 지휘하죠. 그렇죠. 그리고 힘줄이나 인대 같은 결합 조직은 근육이 내는 힘을 뼈에 안전하게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상피 조직에 속한 땀샘들이 땀을 분비해서 과열된 엔진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 정말 하나의 오케스트라 같네요. 그럼 세포 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료에 골지체를 세포의 택배 센터에 비유한 부분이 있던데 이 비유가 머리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세포 안에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리보솜이 있긴 한데 여기서 만든 단백질은 아직 미완성 부품에 가까워요. 아, 부품이요? 네, 골지체는 이 부품들을 가져다가 제대로 된 제품으로 가공하고 포장해서 이건 세포막으로 가, 저건 세포 밖으로 시출해. 이렇게 주소를 딱 붙여서 보내주는 거죠. 아하, 그럼 운동 관점에서 보면 스쿼트 후에 손상된 근육 섬유를 복구하려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 보낼 때 이 골지체가 엄청나게 바빠지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근성장은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골지체가 그 단백질을 정확한 곳에 잘 배송해줘야 완성이 되는 과정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미토콘드리아. 운동 능력의 핵심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밥을 통해 얻은 영양소를 ATP라는 에너지 화폐로 바꿔주는 발전소거든요. 에너지 화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꾸준한 유산소성 운동을 하면 이 발전소의 개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발전소 하나하나의 성능까지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똑같은 언덕을 뛰어 올라가도 훈련된 사람이 덜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몸 아래 더 크고 효율적인 엔진을 여러 개 갖게 되는 셈이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세포 안에서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려면 영양분은 들어오고 노폐물은 나가야 할 텐데 세포막이라는 문은 어떻게 통과하는 건가요? 자료에 보니까 확산, 삼투, 능동수송 이런 개념들이 나오던데요. 네, 이 세 가지가 세포의 출입을 관리하는 기본 원리예요. 확산은 그냥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퍼져나가듯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저절로 이동하는 거고요. 네. 폐에서 산소가 혈액으로 들어오는 게 대표적이죠. 삼투는 물의 이동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확산이고요. 아, 능동수송이 좀 특별한데 이건 마치 펌프처럼 ATP라는 에너지를 직접 써서 농도를 거슬러서 원하는 물질을 끌어오거나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에너지를 써서 억지로 옮긴다니 그만큼 중요한 물질을 옮긴다는 뜻이겠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거나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필요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대표적인 능동수송이죠.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하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 결국 이 모든 세포 활동은 ATP, 즉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엄청난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드디어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는군요. 바로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죠. 네, 상황에 따라 다른 주요소를 찾아가는 자동차처럼 우리 몸도 운동 강도나 시간에 따라 사용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에너지 연속체라는 개념이 바로 그거죠. 네, 맞아요. 자료에 나온 릴레이 경기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세 명의 주자가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달리는 거죠. 첫 번째 주자는 누군가요? 첫 번째 주자는 ATP-PCR 시스템, 즉 인산원 시스템이에요. 스쿼트를 할 때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 폭발적인 첫 2, 3초 아니면 100m 전력 질주처럼 아주 짧고 강렬한 순간을 책임지죠. 아, 미리 충전된 배터리를 쓰는 것과 같아서 아주 빠르지만 한 10초에서 15초면 금방 방전돼요. 그럼 첫 주자가 힘이 빠질 때쯤 두 번째 주자가 뛰쳐나가겠네요. 그게 바로 그 악명 높은 젖산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인가요? 맞습니다. 두 번째 주자는 해당 과정, 흔히 젖산 시스템이라고 불리죠. 400m 달리기나 1분 동안 버피 테스트를 최대한 많이 하는 것처럼 한 30초에서 2분 사이에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주력으로 활약해요. 네. 산소 없이 포도당을 급하게 쪼개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젖산이 생기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젖산이 쌓이면 근육이 피로해진다는 건 이제 거의 상식처럼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젖산 역치, 영어로는 lactate threshold라는 개념이 중요해지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젖산 역치는 운동 강도가 올라가다가 혈중 젖산 농도가 생성되는 속도를 우리 몸이 제거하는 속도가 따라잡지 못해서 급격히 쌓이기 시작하는 그 지점을 말해요. 아, 그 임계점이군요. 네. 이 역치가 높을수록 더 높은 강도로 더 오래 버틸 수 있으니 지구력의 핵심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오해요? 어떤 거죠? 근육을 피곤하게 만드는 주범은 사실 젖산 그 자체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젖산이 분해되면서 함께 나오는 수소이온, H+가 진짜 범인이죠. 이 수소이온이 근육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 마치 공장에 연기가 가득 차서 일꾼들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젖산은 오히려 나중에 간으로 가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재활용되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친구예요. 와, 이건 정말 새로운데요. 젖산은 죄가 없었군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알배겼다고 하는 지연성 근육통, DOMS라고 하죠. 그것도 젖산과는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네,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지연성 근육통은 운동으로 인해 근섬 위에 생긴 미세한 손상과 그로 인한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고요. 젖산은 운동 끝나고 한두 시간이면 대부분 처리돼요. 그렇군요. 누명을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자가 등장할 차례네요. 마라톤처럼 길고 긴 싸움을 책임지는 시스템이죠. 네, 마지막 주자는 유산소 시스템입니다. 2분 이상 지속되는 거의 모든 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죠.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 안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완전히 태워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ATP를 꾸준히 만들어내죠. 효율은 가장 좋겠네요. 네. 하지만 과정이 좀 복잡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겨요. 자료에 나온 교차점 효과, 크로스오버 이펙트를 보면 운동 강도가 낮을 땐 지방을 쓰다가 강도가 높아지면 탄수화물을 더 많이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네네. 왜 굳이 연료를 바꾸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적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스쿼트 무게를 높이는 것처럼 운동 강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은 더 빠르고 강한 힘을 내는 속근 섬유를 동원해요. 네. 근데 이 속근 섬유는 설계 자체가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는데 훨씬 특화되어 있어요.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가 고급 휘발유를 선호하는 것과 같죠. 아, 근육 종류에 따라 선호하는 연료가 다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이유는 호르몬 때문이에요.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걸 일종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해서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거든요. 네네. 이 호르몬이 간과 근육에 저장된 탄수화물 창고, 즉 글리코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몸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위주로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바로 그 지방연소 구간이라고 부르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의 함정이랑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쵸. 살 빼려고 러닝머신 위에서 천천히 걷기만 하면 지방 사용 비율은 높지만 총 소모 칼로리가 너무 낮아서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이야기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장기적으로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강도를 높여서 이 교차점을 넘나들면서 총 에너지 소비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에너지 시스템까지 알아봤습니다. 연료는 준비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가 이 복잡한 움직임을 지휘하고 조절하는 걸까요? 뇌에서 내린 명령이 어떻게 근육까지 전달되는지 운동단위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네, 드디어 움직임의 지휘 체계를 살펴볼 시간이네요. 운동 단위는 하나의 운동신경과 그 신경이 지배하는 모든 근섬유들을 합친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하나의 팀이요. 네, 우리 몸의 움직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단위죠. 그럼 이 팀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크기 원리, 사이즈 프린시플이 등장해요. 우리 뇌는 아주 효율적인 지휘관이라서 절대 모든 팀을 한꺼번에 투입하지 않아요. 아, 가벼운 펜을 들 때처럼 작은 힘만 필요할 때는 섬세한 조절이 가능한 소규모 정예팀, 즉 작은 운동 단위만 먼저 보내요. 그러다가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처럼 더 큰 힘이 필요해지면 그제야 야 너희도 출동해 하면서 더 큰 힘을 내는 대규모 팀, 즉 큰 운동 단위를 순서대로 추가 투입하는 방식이죠. 아,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할 때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거군요. 잠자고 있는 더 큰 팀들을 깨워서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바로 그거죠. 혹시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운동 단위를 얼마나 잘 동원하느냐의 문제인가요? 거의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헬스 시작했을 때 벤치프레스 빈봉도 엄청 덜덜 떨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저도요. 이게 바로 제 뇌가 이 크기 원리에 따라 큰 운동 단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원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던 거죠. 근력 운동이란 결국 이 신경계가 운동 단위를 효율적으로 채용하는 법을 배우고 숙달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사코페니아에 대한 내용도 자료에 있었는데 이것도 운동 단위와 관련이 깊겠네요. 아주 깊죠.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근육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인데 특히 이 크고 힘센 대규모 틈, 즉 속근 섬유를 담당하는 운동 단위들이 우선적으로 퇴화하고 사라져요. 아, 그래서 노인분들이 넘어졌을 때 빨리 반응하지 못하고 크게 다치시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청취자분께서 나중에 현장에서 노인분들을 지도할 때 단순히 걷기 운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저항 운동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큰 운동 단위들을 계속 깨워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모든 기전들, 즉 운동 단위 동원 원리를 활용해서 잠자는 근육을 깨우고 단백질 합성 기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최고의 전략인 셈이죠. 와, 오늘 정말 스쿼트 하나에서 시작해서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엄청난 여정을 하고 돌아온 기분입니다. 네, 저도 그렇네요.
항상성이라는 비상 대응 시스템부터 세포 속 발전소와 택배 시스템, 그리고 운동 강도에 따라 변신하는 에너지 릴레이 팀과 이 모든 것을 지휘해내는 운동 단위까지 정말 정교한 생명 현상의 연속이네요. 맞아요. 오늘 나는 이 기전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청취자분께서 목표로 하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진짜 전문가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네.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운동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휴식이 필요한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깊이 있는 대화가 청취자분의 시험 준비에 단순한 암기를 넘어선 살아있는 지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혼자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네. 운동은 우리 몸의 세포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직후 우리가 먹는 식사는 그 메시지에 대한 세포의 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다음에 섭취할 음식이 근육세포와 어떤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